만약에 60K까지 내려간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바이더딥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58.5K, 그리고 56K, 53K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어떤 성장률보다도 추월해서 더 급속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때는 얼마까지 가게 될 것인가? 대략적으로 15만 4천 달러, 한화로는 2억이 넘을 것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로는 그래도 한 1.5배 이상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솔라나는 그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신사임당 채널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은 어떤 변화의 조짐들에 놓여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에 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구독자님들께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 반감기 때 한 5만 4천 달러까지 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에 급등해서 6만 지금 현재 한 6만 5천 불, 원화로는 한 9,200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변동성들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기점들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도중에 우리가 68.4K까지 몇 번 도전을 했었죠. 그런데 속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뭔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확인들이 필요하다라는 또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뭔가 시장에서 가격의 상승들이 속 시원하게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지금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큰 범위에서 뽑은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완전히 해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즉 채굴자의 항복이 일정 부분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건데, 특히 온체인 지표 살펴보면은 68K에 도달하면은 이 채굴자들이 어김없이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본인들의 어떤 손익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 이슈 같은 아직까지 뭔가 매도 물량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공급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도 기사에서 계속해서 이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스탬프로 물량들이 이동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에 이제 이체가 된 물량들은 이미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지금 분배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이제 이사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대선을 필두로 해서 뭔가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이 대선의 국면 자체가 조금 더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관련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컨퍼런스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오늘 아침에 전해졌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대선 국면도 복잡하고, 그리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탠스들도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거시경제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즉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또 압박하는 움직임들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뭔가 어떤 불확실성에 의한 가격들의 어떤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변동성의 시간들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대세가 기울어서 암호화폐 쪽에 좋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운트 곡스 물량이나 독일의 어떤 매도 물량은 이제 끝나가는 이슈 정도 느낌이 왔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불확실성이 그때 대비로 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국면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더 리스크하게 봤던 어떤 요인들은 많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어떠한 상승의 랠리들의 그 시간들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상승 본격적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상승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요거는 유효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 관점은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그 5만 한 4천 달러 요 정도까지 내려갔던 게 바닥일까? 한 번 더 하락이 있을까? 요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여태까지 4개월의 흐름을 보면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이거의 반복이었잖아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스탠스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좀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더 안 내려간다, 이런 범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응 전략을 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위기들, 특히 블랙스완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어떤 공포에 의한 패닉셀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갖다가 잘못하게 될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점들보다는 언제든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가격이 하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포인트들은 온체인 지표와 차트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이 실현 가격이 얼마인가, 즉 평균 비용, 어떤 평균 단가들이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세부적으로도 분류해서도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어떤 주체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이고, 또 어떤 특정한 주체들의 평균 단가는 언제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들까지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제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그 다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들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교적 가장 낮은 구간들의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값들을 갖다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인들의 투자 원칙에 따른 비율을 가지고서 바이더딥 구간을 정해서 그런 구간들에서 매입을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범위들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들은 뭐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은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 구간들 밑에는 또 새로운 어떤 주체들의 단가들이 있고, 또 새로운 온체인 지표상의 구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가격은 어디까지든 내려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더딥으로 할 수 있는 비교적 저평가된 구간들, 그리고 매입 구간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좀 예상되시는, 그래도 한 번 더 하락이 온다면 요 구간까지는 높은 확률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구간, 어떤 지지선과 근거,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말씀해주신 또 추가적인 더 이제 확률은 낮지만 또 내려갈 수 있는 구간들이 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얼마 정도 금액대로 좀 보십니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몇 가지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저항 구간들 중에서 빠르게 탈환해야 되는 구간은 66.2K를 탈환을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 구간을 회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68.4K 정도에 있는, 즉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매도해서 정말 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구간들까지 회복을 저항 영역에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지지 구간에서는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청선 맵상으로 롱 포지션이 가장 가까운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구간들이 위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청산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그 구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20EMA와 지금 50SMA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 구간이 대략 64K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4K라고 하는 구간은 단기 보유자 고래들이 새롭게 진입을 해서 만들어낸 또 평균 실현 가격에 어떤 가까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64K를 일단 방어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간이 뚫리고 나면은 만약에 60K까지 내려간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바이더딥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58.5K, 그리고 56K, 53K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뭐 매트칼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과거에 어떤 치열했던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URPD 지표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UTX의 마지막 전송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시황을 통해서 매일마다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 구간이 각각 어디다라고는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해당 구간들을 좀 잘 지켜내는지 여부들을 보면서 60K 하단까지도 이제 가게 됐을 때는 유의미하게 바이더딥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가격이 그렇게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더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구간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 또 어떤 관점은 사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그거는 본인의 어떤 투자의 스탠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종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이평선이나 특정한 구간들을 하방이 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는 매도를 해서 물량의 어떤 단기적인 리스크들, 즉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들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물타기를 통해서 단가를 더 낮추는 전략들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의 투자 스탠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불과 한 달 전만 한 2, 3주 전만 해도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한번 반등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작가님 말씀대로 더 큰 하락, 뭐 60K가 됐든 뭐 58K, 6K가 됐든 이 하락이 오면 또 이제 시즌 종료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작가님 비트코인 시즌 종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뒤에 상승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 속에서도 사실은 어떤 해석의 문제들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3년에서 뭐 5년 된 혹은 5년에서 7년 된 어떤 물량들이 갑자기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들도 분명히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지표상에서 어떤 정점을 찍었을 때 그 구간을 최고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구간 이후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들이 왜냐하면은 어떤 바닥에 대한 신호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지만 어떤 천점에 대한 시그널들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잡아내기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복수의 어떤 메이저 지표들, 예를 들어서 MVRV 지표라든지 뭐 NUPL 지표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채굴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그널들은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의 정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은 과거 대비로 했을 때 정점까지의 어떤 도달된 값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채굴자들의 매도세나 그리고 해치레이트의 하락이 멈추고 완연하게 다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야지 그제서야 이제 어떤 바닥, 즉 저평가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이클 대비를 했을 때 그 지점 이후에는 늘 반등에 성공을 해서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과거 세 차례 어떤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보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어떤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투자는 보수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어떤 특정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만 본인들이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자료에 의한 논리적인 어떤 추론들과 분석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합당하고 본인이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네, 작가님 7월 16일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에 4.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6주 만에 최대 규모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또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유입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유입세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정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씩 더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런칭이 되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름 첫날에 어떤 유의미한 선방들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물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기관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더 많이 유의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큰 상승세를 이끈 주체는 개인 투자자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수치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투자할 사람들은 상당수가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기관들이 유입되는 현황을 확인하는 지표 중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죠. 근데 그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유의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유입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앞으로 좀 상승으로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 수요 측면에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작가님 그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기관들 수장들은 연일 암호화폐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면.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레리 핑크 회장은 비트코인은 합법적 금융수단이며 통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자산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비트코인 쓰레기다라고 하셨던 분 아닌가요? 네, 레리 핑크 회장도 그렇고 월가의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은 대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번 이상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들도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레리 핑크, 우리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이분들을 그래도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관점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혹은 기술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대세도 변하고 있고 뭔가 흐름들도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돈을 벌게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교적 전통 자산 어떤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신생에 가까운 회사죠. 그러니까 수십 년의 물론 세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뭐 미국에서는 100년 된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단기간에 전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거는 이렇게 블랙락 레리 핑크 CEO의 굉장히 과감한 결단들이나 어떤 변화에 대한 빠른 감지들, 빠른 대응들,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두고서 본인이 신봉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스탠스가 완전히 변화된 것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지금 이 시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여러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B2B,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부펀드, 이런 것들과 이런 어떤 대상들과 계속해서 B2B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큰 돈들이 밀려올 수 있는 어떤 기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출시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기점에서는 이제 조금씩 더 어떤 대규모 자금들의 어떤 흐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더 나올 공산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시타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높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인 켄 그리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이슬람 과격단체 지하디스트 맞죠? 네. 지하디스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달러를 믿지 않고 이런 쓰레기 돈을 믿는 것이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튤립법을 그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인의 어떤 과오를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제 책에도 에피소드를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뭔가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어떤 헌신을 하겠다, 뭐 어떤 공헌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 EDXM이라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죠. 물론 이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뭐 회자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 1위 헤지펀드인 시타델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다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어떤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역사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최대 1위의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1위의 헤지펀드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에 연일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그런 그 회사들이 영업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이제 끌어들이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 슈퍼코인 투자 지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좀 어떤 책이고 지금 시점에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읽기에 가장 좀 좋은 책이다라고 제 입으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늘 뻔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시장에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코인의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그리고 코인의 가치를 판별하고 그리고 코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잡고 자산 배분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뭐 구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번 펼쳐보셔서 한번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세 상승장 전반에서 어떤 코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해야 될지 그런 전반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펀더멘털의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게 됐을 때는 이제 함부로 아무런 코인이나 투자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좋은 코인들을 선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1억 원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 자체는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교과서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봐도 75 정도가 넘으면 알트코인의 시즌이 도래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30도 안 됩니다. 한 25에서 24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알트코인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실현 손실을 견딜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한 이후에 알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는 매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은 반드시 우량한 코인들 위주로 매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1억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한 60에서 65%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 앞으로도 꾸준히 가야 될 길들이 먼데다가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가격 방어력 측면에서 리스크 헤지 측면에서 뭐 모든 코인들 중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40, 이더리움을 한 20 정도는 담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5에서 한 40% 정도의 물량들은 또 한 절반 정도로 나눠서 우량한 코인들을 절반 정도, 즉 시가총액 20에서 30여 건 내에 들어가는 코인들을 절반 정도 담으시고 나머지 이제 코인들, 나머지 시드들은 우리가 저평가된 코인들을 갖다가 아주 잘 선별하셔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 책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에 어떤 노하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잘 투자하셔가지고 엑시트 전략들을 이제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엑시트까지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매집을 하는 것들을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작가님 7월 CPI가 발표되면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막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급락하고 우리나라 환율도 급등하면서 시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9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한 차례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죠. 그런데 11월이나 12월에 대한 거는 그냥 단순히 기대치에 가까운 것이라면은 9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대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패드와치에 가봤을 때도 이 CME 패드와치에서 대략적으로 90% 이상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점들을 보면은 지금 물가는 계속해서 완연하게 잡혀가고 있고 고용 지표들은 조금씩 나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지표들마다 약간씩 엇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어떤 위기들을 볼 수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위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공실률, 사무실 공실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추세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전반적인 상황들과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9월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했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갖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너가 9월 달이나 이 11월 달 전에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뭐 파월 의장도 굉장히 뭐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인의 영달의 문제와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 경제 흐름들, 그리고 거기다가 연준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점들이 작용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대선 어떤 국면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당선된다라고 했던 입장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대선의 국면들도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지금 이런 연준이 흔들리거나 휘둘릴 만한 그런 요인들도 조금은 더 뭐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전반에는 가격에는 좀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오르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작가님 또 큰 호재라고 따지면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늘 지금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24일 현재요. 한국 시간으로. 요거 좀 성과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첫날 성과치고는 다들 기대보다는 좀 낮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뭐 다들 모든 기관들마다 좀 달랐는데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는 기관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수의 기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첫날의 결과를 보면은 10억 달러 이상의 일단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즉 한화로 따졌을 때 1조 3천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더리움 ETF 전반을 두고 봤을 때도 첫날 성과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또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E라고 하는 ETHE라고 하는 상품에서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면서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월등하게 많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있었는데 우선 첫날의 스코어만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거래량의 40%에서 45% 그 이상을 갖다가 그레이스케일이 차지를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5억 달러 정도 유입으로 나왔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전체 거래량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올 1년 동안 혹은 1년 반 동안의 스코어들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망들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의 어떤 관점들을 보면은 지금 배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많이 옵션 거래라든지 이런 데서 배팅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내고 있는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평가들은 아직까지는 다소 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이 현물 ETF 호재는 이미 다 반영했다. 뭐 이런 관점을 내고 있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님,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더리움 ETF 출시로 향후 18개월 동안 15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2024년 연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5,000달러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스테노 리서치에서는 올해 말까지 최소 6,500달러로 도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보는 시선이 많은 가운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높은 건가?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좀 이런 보고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보고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 오히려 좀 가깝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로 뭐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불리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된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지는 없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관련된 보고서인데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바네크가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거기다가 지금 솔라나 ETF도 최초로 지금 신청한 회사가 바네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뭔가 시장에서 전투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요거를 좀 먼저 알아두시고, 여기서 제시한 가격의 어떤 전망이 있는데 어떤 불리시한 시나리오에서는 다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게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은 이 바네크에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올해 들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023년부터죠. 2024년에 접어든 이 과정들까지 해서 포물선 랠리를 그리면서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사용자 수도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어떤 가치들이 커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트칼프 법칙이나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그 가치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기존의 어떤 웹2 서비스 대비로 했을 때 이더리움보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웹2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어떤 플랫폼들, 뭐 유튜브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플랫폼 대비로도 이더리움이 가장 우월한 어떤 수익성들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저명하게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분야로는 지금 금융과 그리고 페이먼트,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냐. 기관의 어떤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더리움을 담으면은 가장 효과적인 퍼포먼스들, 즉 리스크 대비로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확인했더니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3%, 이더리움 3% 정도를 담으면 된다. 이렇게 일단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본인들이 단기적인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대략적으로 앞으로 6년 정도가 남아있죠. 2030년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요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갔을 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2,000달러, 한화로는 3,056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6배에서 7배 정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들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지금의 어떤 성장률보다도 더 추월해서 더 급속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때는 얼마까지 가게 될 것인가. 요거를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바네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뭐 2030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제시한 것과 비슷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대략적으로 15만 4천 달러, 한화로는 2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제 뭐 채널에서도 워낙에 많은 뭐 찬반들과 뭐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근거들에 의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이더리움의 가치는 향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은 뭐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와, 이더리움이 2030년까지의 그 좋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지만 2억이 간다면 지금에서 거의 뭐 80배, 뭐 가까이 뭐 70배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성장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게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투자자 의견이 아니고 바네크라는 회사의 공식적인 보고서이니까 그렇죠. 나름의 근거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의 근거들을 가지고 환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와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들, 베이스 케이스까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실 때 기준으로 삼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의 시세에서 7배,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2030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조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네.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뭐 금액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기관의 시선도 보수적인 시선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이더리움의 부정적인 기관들의 좀 중점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거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포인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아직까지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방안으로 레이어 2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레이어 2와 이더리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즉 레이어 2들이 어떤 자체 거버넌스 토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것들이 이더리움의 어떤 메인 네트워크와의 어떤 교류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시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경쟁에 어떤 직면하는 부분들, 워낙에 쟁쟁한 레이어 1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더 태어날 거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펀더멘탈 지표들, 그중에서도 뭐 거래 관련된 지표입니다. 대부분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일일 활성 주소 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펀더멘탈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더리움을 갖다가 지금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격의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덜한 것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기관의 어떤 텐스 자체가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방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이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을 더 좋게 평가하는 보고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같은 경우 저 재무부 장관인가요? 뭐 그런 뭐 제안을 뭐 할 거다 이런 뭐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뭐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거 이제 두 가지 루머가 있었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랑 그리고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재무장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공식 입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사실 없다, 그렇게 일단은 밝혀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루머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네, 작가님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한 2주 정도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뭐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이익 실현 물량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요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금 첫날에 6억 5천 달러의 그 순이익이 있는데 요것도 또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나와서 또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고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또 비트코인 때처럼 많지 않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미니 트러스트를 먼저 또 빠르게 출시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움직임을 뭐 단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대비로는 환경이 조금은 더 나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때처럼 일단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우려감이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충분히 단기적인 하락은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라는 이더리움의 핵심 기능이 빠진 상태로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관들에서도 이거는 뭐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뭐 국회 상원 의원인가요? 그런 분들이 뭐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궁금합니다, 작가님.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매력도가 줄어든 부분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뭐 대략적으로 3.3%에서 뭐 3.5% 정도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킹이 빠지더라도 지금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되는 어떤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만약에 이더리움을 이미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즉 스테이킹을 이미 잘 하시고 잘 활용하시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어떤 새로운 국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충분히 새로운 어떤 유입세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유효하게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자체로도 크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이 스테이킹 조항은 또 충분히 다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홍콩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 좀 추진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조항을 갖다가 반영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이나 어떤 스탠스들이 좀 명확해지면은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 있고, 특히 그거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사람이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해서 헬스트 피어스라고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만약에 이
게리 겐슬러가 경질이 되면은 차기 SEC 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도 실제로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분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아웃이 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뭐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만약에 스테이킹이 먼저 들어가면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요번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봤는데 사실 요번에 홍콩에서 되니까 급격히 추진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작가님, 그럼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관의 예측은 지금 스테이킹에 빠진 상태일 때 가격이 얼마까지 갈 거다, 뭐 이런 게 지금 전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전제입니다. 그럼 스테이킹 기능이 만약에 정말로 들어가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예측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이제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들에 의한 부분들에 의해서도 이미 그 호재 자체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전에도 이미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입량 자체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 뭐 어느 정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더 놓이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작가님, 아까 솔라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보다 어떤 뭐 사용 물량에서 훨씬 더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의 자리를 정말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코인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왜냐하면은 생태계 확장의 측면에서도 이미 이더리움은 완성된 생태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짜여진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죠. 그런데 솔라나는 기존의 생태계 어떤 비율 자체가, 즉 대배수도 그랬고 그리고 TVL도 그랬고 전체적인 어떤 기반 자체가 이더리움과는 비교가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따라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따라잡기에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아주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합리적인 어떤 판단들, 즉 어떤 내러티브적인 것들이 아니라 펀더멘탈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면은 솔라나가 이더리움만큼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성과들을 이제 내는 시기들이 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과거에는 솔라나가 사실상 내러티브로 잘 될 거야, 굉장히 핫한 코인이야,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구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우리가 PS 레이시오 같은 정말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수수료를 통해서 어떤 펀더멘탈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멀티플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수익률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솔라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로 지금 현재 솔라나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저평가 구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가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진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취하고 있는 정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극적으로 생존을 했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의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서 피격을 당해서 정말 좀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즉 우리가 굉장히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대선 구도 자체가 더 많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는 결국 불확실성을 넘어서 쇼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안도감들을 반영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좀 많은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몰려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님,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대세는 트럼프, 특히 일론 머스크도 막 재빠르게 지지 선언하면서 이제 대선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 부통령 해리슨 후보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해리슨 부통령이
승리를 하는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가격 측면에서 좀 좋을까요? 네, 요거는 약간은 긴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더 우호적이고, 비트코인에 어떤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입법부의 스탠스 자체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도 그렇지만 어떤 지지 정당의 어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스탠스까지도 반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유명한 인사이죠. 네. 이 상원 의원을 갖다가 부통령 후보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제이디 벤스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같이 발의하고 지지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암호화폐 친화적이고, 그리고 SEC 위원장의 어떤 엄격한 규제 접근법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즉, 게리 겐슬러의 어떤 스탠스는 틀렸다라는 목소리들을 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전체적인 스탠스 자체가 암호화폐에게 유리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 자체는 둘이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틀 트럼프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올 정도로 비슷한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반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친기업이라든지 친실리콘밸리 그리고 친기술적인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서 봤을 때 크립토라고 하는 산업군에서도 또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제조업 기반들을 확장을 해서 결국은 달러의 약세들을 추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높이겠다라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은 금과 더불어서 이 대체 자산으로 손꼽히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호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스탠스도 그렇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더 유리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지율이. 바이든과 어떤 대결 구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폴리마켓에서는 그래도 2배 정도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은 44대 42로 오히려 이 해리스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의 관점은 또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이 마크 큐반이라고 해서 캐나다 기업인이죠. 근데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이 해리스 민주당 캠프에서 또 많은 자문들을 해주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또 기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이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암호화폐와 기술과 AI에 대해서 더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어떤 덜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이 난 김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게리 겐슬러를 조기에 경질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작가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는 좀 어떤 행사인가요? 영향력이 있는 행사인가요?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하는 행사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글로벌 행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행사입니다. 이걸 이제 주최하는 측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데서 주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CEO가 이제 좀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베일리가 굉장히 협상을 잘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설득하고 왜 비트코인이 미래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준 장본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행사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슈빌에서 열리는데 작년에는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마이애미 시장이 프랜시스 수아레즈라고 해서 이 인물이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이고 비트코인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겠다,
이렇게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 사람도 2023년 행사에서는 무대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인물 중에서 비덱 라마스와니라고 하는 인물도 있는데 이런 인물들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이스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또 굉장히 대표적인 의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번에 행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해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데이비드 베일리가 해리스 부통령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가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해리스 후보까지 단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큰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대선 때 몇 년 전 이제 대선 때 유튜브에 그 대선 후보님들이 나오셔서 막 경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어떤 기존 공중파 방송 권력에 정말 많이 이제 버금갈 정도로 커졌다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게 표심이 엄청난 거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더 고무적인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계시죠. 이분도 이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파와 모든 정당을 다 초월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 메이저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오른다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미 2명은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까지 합류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요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대선 토론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죠. 네. 작가님,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이렇게 컨퍼런스에 다들 앞다퉈 나온다는 건 이쪽에 달린 지금 표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커진 건가요? 비트코인 쪽이. 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쟁점화를 시킨 장본인 자체는 저는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정쟁화가 되고 뭔가 대선의 어떤 메이저 이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기대는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주변에 어떤 저명한 분들께 여쭤봐도 야, 그건 너무 과한 추론이 아닌가? 이런 입장들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뭔가 이번 대선에서 뭔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큰 어떤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입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 정도의 입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해리스 후보까지 등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가 만약에 오르게 됐을 때는 본인은 절대로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정말 선포를 하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너무나 과도하게 이 게리 겐슬러가 집행 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입법부에서도 먼저 어떤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뭔가 게리 겐슬러, 이 SEC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하나 내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어떤 입지를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규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어떤 것들을 가져왔느냐. 실리콘밸리가 이 민주당에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유용한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입지도 있지만 기술의 어떤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기사 중에서 톰 해머라고 하는 상원에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의원이 있는데 금융서비스위원장에 뭐 도전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오늘 이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이제는 그런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넘어서서 AI와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의 지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입지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달라진 가운데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은 이제 친암호화폐인 트럼프 혹은 이제 친암호화폐로 돌아서고 있는 해리스 각각 대통령들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얼마나 갈 거냐, 2025년 불장에 최대치 얼마까지 갈 거냐, 요거 궁금하거든요. 좀 두 후보에 따라 당선 여부에 따라 금액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선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수치상으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비트코인의 더 우호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자금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의 어떤 차이들이 생각보다는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자본의 관점에서 그렇고요. 자,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에 의한 대체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대선의 결과와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더 많은 영향들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뭐 기대하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에서 이번 대선 상승량이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더 중점적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들이 어떤 큰 호재들에 의해서 더 많이 유입될 때는 더 많은 어떤 상승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비트코인이 보수적으로 2억에서 3억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번 상승장 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그보다 더 높은 뭐 5배, 뭐 10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5배, 10배 그렇게까지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그리고 솔라나가 각각 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도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로는 그래도 한 1.5배 이상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솔라나는 그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뭐 금리 같은 거에 영향이 좀 적은 비상관 자산이었다가 뭐 지난 사이클부터는 그 S&P 500 같은 이런 주가 지수에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이나 어떤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좀 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상관 자산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그렇게 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작가님? 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늘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이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이랑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많이 뭐 늘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나스닥과도 동행을 했다가 금과도 동행을 했다가 그래도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도 보였다가,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고 뭐 금리 인하라고 하는 호재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나스닥과 일정 부분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거시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큰 흐름에서는 또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수익률도 높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가령 2023년을 기억해 보면은 중소형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나스닥 같은 자산들은 다 무너졌지만 비트코인이 나홀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때 이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즉 얼마나 대단한 대체 자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같은 모든 자산들과 함께 부대낌을 겪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또 비트코인이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상승의 랠리들을 홀로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 지도가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이 조금 좋아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분들도 인기가 많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시점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어본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으셨을 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책에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왔는지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게 될지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 사이클의 어떤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국내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은 알트코인 투자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을 때 투자를 하시면은 이미 늦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될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지,
그리고 타이밍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제 시황도 보시고 그리고 각종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들과 그리고 어떤 대처 전략들, 대응 전략들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읽어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이렇게 스스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더 담을 걸 하고 많은 후회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에서 너무나 일일이 하시지 말고요.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과 대처 전략들을 스스로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먼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알트코인 대세장이 가지 않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대세장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로 투자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 매도하고 시장을 나가시면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시장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와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들과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제 책 슈퍼코인 투자 지도와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 그리고 웅자 책방 그리고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같은 채널들 함께 보시면서 또 공부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